2022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미랑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민재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고장난 단백질만 버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단백질이 고장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그 고장난 단백질만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장난 단백질이 뇌에 축적이 되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되고요. 눈에 축적이 되면 백내장이라든지 색소성 망막염 같은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간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상적인 단백질이 고장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고장난 단백질만 콕 집어서 제거하는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장난 단백질만 콕 집어 버린다라.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곳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성고등학교 8명의 학생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학생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문성고등학교 대표로 인사드리는 2학년 최민성입니다. 저희 8명 학생이 오늘 교수님의 영양가 높은 고단백 강의를 남김없이 흡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소감 들으니 저 또한 떨리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만의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질문 이벤트입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는 시청자분들 중 3분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궁금한 내용이 나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 교수님께서 돌발 퀴즈를 내실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춘 한 분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니 오늘의 강연도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고장난 단백질만 버려드립니다. 신종 약물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생화학교실의 이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고장난 단백질만 버려드립니다. 신종 약물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저희 학생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대에서도 경례를 하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경례를 많이 하는데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사서 삼경의 얘기 중에 큰 음악은 필이 쉽고 큰 예절은 필이 단순하다. 즐거움이 지극하면 원망이 없고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면 다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손히 예절을 받들면서 우리가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자, 오늘 강연에 앞서서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질병의 예방 또는 진단, 완화 및 치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음식 이외의 모든 물질을 우리가 약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크기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약은 아마 리튬일 겁니다.
리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리튬 원자 맞습니다. 세 번째인가 그렇죠. 그래서 7달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조울증 치료에 가장 먼저 처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약을 생각해 보면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보툴리늄 독소라는 약이 있습니다. 보툴리늄이라는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독소인데요. 이거 많이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보툴리늄 독소를 아주 극미량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얼굴이라든지 피부에 살짝 맞게 되면 근육신경이 마비돼서 주름이 팽팽하게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보톡스라고 하죠. 보톡스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러한 약물입니다. 크기가 300에서 900kDalton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에 비해서 10만 배 정도나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튬이라는 약을 한 센티미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보톡스라는 약은 거의 전라도만한 크기의 약물이 되는 거죠. 약물은 이렇게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약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얼마나 잘 팔리는 약들이 많이 팔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넘버1은 여기 1번 휴미라라는 약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는 약입니다. 한 20조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보이시죠, 그죠? 저 약 하나가 20조 원이면은 저 약 한 5개 정도 팔면 삼성전자 매출에 맞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 일리퀴스라는 항응고제, 그 다음에 키트루다라는 항암제, 이런 약이 팔리고요. 오늘은 조금 네 번째 약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트레이드 마크는 레블리미드고 이제 일반 약명은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인데 항암제로 쓰이고 있어요. 1년에 약 12조 원 정도 판매됩니다. 저 약 하나가 SK텔레콤 1년 매출에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약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 약의 구조를 보니까 어떤 약은 그러니까 2번, 4번, 5번 이런 약은 화학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1번, 3번, 6번 약은 화학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Y 모양의 어떤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약물들은 전통적인 이러한 화합물 기반의 약물뿐만 아니라 Y 모양의 단백질, 우리 몸속에 있는 거 항체죠. 그죠? 이뮤노글로불린, 단일 클론 항체 약물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처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크기도 다양하고 성질도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레날리도마이드의 친구가 있습니다. 원형인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 그 가장 큰 의료 사고라고 할 수 있죠. 탈리도마이드가 독일에서 195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었는데 그때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제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산부들한테서 엄청난 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천사와 같은 아기들의 성장, 특히 이제 팔다리와 같은 부위의 성장이 저해되고 안면기형이 생기는, 통계적으로 10만 명에서 2만 명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장애가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탈리도마이드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료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1년에 12조 원 판매되는 레날리도마이드하고 그 옆에 있는 탈리도마이드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화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도 꽤 닮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탈리도마이드죠. 빨간색 산소가 없어진 대신에 레날리도마이드는 저 질소와 수소, 아마이드 그룹이 붙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의료 사고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는 항암제로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러한 약물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약물 작용 기전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약물의 작용 기전은
세포 내 효소라든지 세포막은 세포에 이렇게 세포 껍데기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약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영어로 류키미아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백혈병이라고 합시다. 이 백혈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이는 그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22번째 염색체의 아랫부분이 동강 잘려서 9번째 염색체의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존재해야 될 BCR이라는 단백질과 에이블이라는 단백질이 퓨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단백질들은 인산화 효소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키나제, 카이네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새롭게 탄생된 인산화 효소가 특히나 백혈구의 분화라든지 성장을 계속 촉진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혈병의 발병 원인 중에 하나인데 19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에 글리백이라는 상표명 이마티닙이라는 일반 약명으로 약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반 약물은 방금 새롭게 탄생된 BCR-ABL이라는 효소의 억제제로서 기능을 해서 세포의 분화를 이제는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리백이라는 약물이 얼마나 슈퍼스타 약물이었냐면은 2001년 5월에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암과의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 글리백이라는 약물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였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백혈병에 걸리면은 몇 개월 또는 10년 내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리백이 나온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사망률, 생존율을 보면은 이제 90% 이상의 환자가 생존을 하고 있는 저 그래프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백혈병이 더 이상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달고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가 기대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질병까지 바뀌게 된 것이 글리백이라는 특별한 효소를 타겟팅하는 약물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최근 현실과 좀 맞는 이 코비드-19의 치료제들 개발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코비드-19이 RNA 바이러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바이러스 이 파티클 안에 RNA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하냐면은 폐로 들어와서 폐에 있는 폐세포 안에서 RNA를 이렇게 배출을 하고 그 RNA가 이 단백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일자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 프로테아제에서 단백질이 딱딱딱 분해돼서 그 개별 단백질들이 바이러스의 껍데기도 만들고 RNA도 새로 만드는 그러한 효소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억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머크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레게브리오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이 약은 RNA 중합 효소의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RNA가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저라는 거의 머크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화이저에서는 저 아래쪽에 있는 프로테아제를 막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막는 억제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코비드-19 관련된 효소의 억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코비드-19에 먹는 치료제를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효소를 막음으로써 이렇게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로서 개발되는 상황을 보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우리가 타겟팅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약 20% 정도만 약물에 타겟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 왔어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휴먼 지놈에는 약 2만 몇천 개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수천 개만 약으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 조절이 가능한 단백질들은 아까 말씀드린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들, 이온 채널들, 그리고 다양한 효소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단백질, 효소라든지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약물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병인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해서 없애면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테스트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약물은 두 개의 타겟팅하는 손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손은 독성 단백질을 잡는 손입니다.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단백질을 잡는 리간드가 있고요. 리간드가 어떤 단백질에 붙는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진 다른 손에는 유비퀴틴화를 유도하는 리간드가 있습니다. 유비퀴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생화학적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약물이 현재 1년에 1조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가 투자되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조 원 하면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우주로 날릴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에요. 자, 우리가 약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다 잘 알고 계시죠? 단백질 한문으로 풀이하면 아래 흰자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 알고 이렇게 한자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시되고 영어로는 프로테이오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primary important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의 기능은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세포의 생체 반응을 유도하는 촉매이기도 하고 면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영양분으로도 쓰이고 아무튼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우리 단백질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아자동차 공장을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기아자동차 공장의 뼈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우리 일꾼들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프로덕트도 단백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DNA는 뭐냐? DNA는 그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해라라고 지시해주는 작업 지시서, 그 공장의 청사진, 설계도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몸의 단백질의 3에서 5%는 매일 없어지고 있어요.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들어지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체 내에서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볼리즘,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생화학은 이렇게 어떠한 생체 물질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생화학이라고 하면 대체 어떤 학문일까 좀 궁금하시죠? 생물학 플러스 화학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테고 제가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전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이 옛날에 생명과학을 구분하는 단위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 유전학이에요. 여러분들 맨델 할아버지 아시죠? 맨델 할아버지가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때는 유전자가 DNA인 줄 몰랐죠. 강낭콩이 표면이
맨들맨들한가 쭈글쭈글한가 3대1의 비율로 나오네. 그런 걸 통해서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그것의 기능을 이제 예측한 것이 1800년대에 나온 유전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화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단백질을 정제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정제된 단백질, 효소의 기능과 단백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1900년도에 초반에 태어난 생화학이 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탄생하였습니다. DNA를 자르고 거기에 다른 유전자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러한 잘랐다 붙였다 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탄생함으로써 단백질과 유전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교에서도 학과 이름을 붙일 때 뭐 분자 생물학과, 생화학과 이렇게 이름을 잘 붙이지 않고 뭉뚱그려서 생명과학과, 생명과학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점점 과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분자 단위로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장벽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모든 유전학적인 기술, 정보, 생화학적인 지식과 정보가 함께 사용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자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생명체 단위에서도 이런 걸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러한 생명체 단위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구동되는가 하는 것이 생리학이 되겠고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질병 상태로 가는가 하는 것이 병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약을 통해서 이러한 약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전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양리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명과학의 구분법을 조금 이해하면 좀 더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람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에 걸리고 죽는 생로병사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DNA에서 RNA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합니다. 트랜스크립션, 베끼는 거죠. 똑같은 이제 핵산의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RNA에서 단백질 가는 것은 우리가 번역이라고 합니다. 트랜슬레이션. 뉴클레오티드의 언어와 아미노산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단백질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단백질이 또 성장을 합니다. 한번 태어난 단백질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도 겪고 단백질끼리 뭉쳐서 이제 사회성도 갖추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세포 내에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하면 단백질들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단백질들이 비정상적인 변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고장난 단백질들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포라든지 생명체는 이러한 고장난 단백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전이 진화적으로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죽는다는 것은 단백질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단백질은 펩타이드 본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CONH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가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수분해 물이 들어가서 분해가 된다고 해서 가수분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효소라든지 이쪽 부분 설명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 촉매가 없을 때 이러한 단백질이 가수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수초부터 수분, 수시간, 수일, 수년, 수십 년. 정답을 말씀드리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효소가 없으면은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효소가 생명체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화학적,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 효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저 단백질 분해를 조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고기를 먹었을 때 분해가 되는 왜 그런 걸 연구하고 있을까? 맞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먹었을 때 분해되는 것은 이렇게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장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트립신, 뭐 여러 가지 펩신 이런 것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체 안하고는 전혀 접촉이 되지 않아요. 이게 잘게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었을 때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큰 단백질 분자가 아주 작은 아미노산 여러 분자가 되면서 엔트로피를 높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은 세포 밖이 아니고 세포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조절이 이루어지는 단백질의 분해 기전입니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분해 기전 좀 어렵긴 하지만 두 가지 학생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 두 번째는 오토파지 리소좀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두 개의 분야가 노벨상을 다 받았어요.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은 2004년에, 오토파지 리소좀 시스템은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야입니다.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분해 예정인 단백질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단백질에 유비퀴틴이라는 작은 단백질이 딱 달라붙어요. 태깅이 되는 거죠. 하나가 붙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붙습니다. 이렇게 3개 이상, 4개 이상이 붙어서 유비퀴틴 체인을 이루게 됩니다. 이 유비퀴틴 체인이 붙은 분해 예정인 기질 단백질들은 프로테아좀이라는 이 단백질 분해 기계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테아좀이라는 기계에 의해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유비퀴틴은 떨어져 나가서 우리 몸 안에서 재활용이 되고요. 분해되어야 될 단백질은 프로테아좀을 통해서 아주 작은 펩타이드라든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이제 다시 에너지원이라든지 구성 성분으로서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해 볼까요? 이게 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그러한 단백질 분해 기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어려운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유비퀴틴이라는 단백질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 옆에 ATP라는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백질이 분해될 때 에너지가 사용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조절이 필요할 때만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죠. ATP가 사용되면서 유비퀴틴이라는 단백질이 이원 효소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비퀴틴은 조금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불안정한 상태의 그러한 단백질 분자가 되는 것이죠. 높은 에너지의 불안정한 유비퀴틴이 E2 효소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효소의 이름이 E3 효소입니다. 또는 유비퀴틴 리가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효소 중에 리가제 또는 라이게즈라는 것은 뭐뭐를 붙이는 효소라는 뜻이에요. E3 효소는 유비퀴틴 리가제로서 또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한 손은 기질을 잡아당기는 손, 또 다른 한 손은 E2 효소를 잡아당기는 손. 그러니까 E3 효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고 불안정한 한 유비퀴틴을 기질과 아주 가까운 위치로 끌어당기는 기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 유비키틴이 기질로 전달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유비키틴 체인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유비키틴 체인이 붙은 단백질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아좀이라는 단백질 분해 기계에 달라붙고 유비키틴은 재활용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테아좀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단순한 그러한 카툰이 아닙니다.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크라이오 EM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죠? 2017년에 역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유비퀴틴이라는 단백질의 이름은 여러분들 유비퀴터스라는 뜻 아시죠? 그죠?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만큼 세포 안에 많이 있다고 해서 유비퀴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유비퀴틴을 매개하는 단백질 분해 기전의 발견의 공로로 노벨 화학상이 2004년에 에런 시카노버, 에브람 허시코, 어윈 로즈 교수님께 수여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왼쪽에 있는 두 분은 어디서 태어나고 연구하셨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어로 이름을 부르면 아론 박사님, 아브라함 박사님일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1980년에 발견한 연구 결과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고 아마 개인별 소득 수준도 낮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충분히 과학 기술 강국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돌발 퀴즈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04년 노벨 화학상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분해 기전의 발견자들에게 수여되었다. 이 기전은 땡땡땡땡이라는 작은 단백질을 매개해서 일어난다. 어디에나 많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단백질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돌발 퀴즈입니다. 정답은 땡땡땡땡입니다. 네, 쉽죠? 자, 그래서 프로테아좀이 유비퀴틴화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 고장난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그러한 약물도 이 기전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 우리가 약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유비퀴틴 시스템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생화학적 지식을 우리가 한번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아까 보여드린 에론 시카노버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사실은 메디컬 닥터세요. MD. 그런데 프랙티스를 안 하고 사람을 직접 치료하는 의사가 되지 않고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셨어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비퀴틴화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좀이라는 그 분해 기계가 있는데 그 프로테아좀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굉장히 유명한 항암제로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레날리도마이드만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벨케이드라는 이 약물이 에론 시카노바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약이에요. 2003년도에 이제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었는데 거의 최초의 치료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좀 많이 팔렸습니다. 3조 원 정도 팔리고 지금은 이제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나오면서 판매액은 좀 줄어들었지만 최초 치료제로서 여러 가지 좋은 선례를 남겼어요. 벨케이드가 조금 더 나아지면서 이제 카필조밉이라는 그러한 약물이 되었고 현재 약 1.3조 원 정도 연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먹는 프로테아좀 억제제 기반 항암제까지 나왔어요. 맨 왼쪽은 주사제, 왼쪽 두 개는 주사제인데 맨 오른쪽은 약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2015년에 FDA라고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고 1조 원, 2조 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유한양행이 아마 가장 큰 회사일 거예요. 그 유한양행의 1년 매출이 얼마일 것 같아요? 1조에서 2조 사이입니다.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사이인데 여기 나와 있는 약물 하나하나가 거의 우리나라 최대 제약회사의 1년 매출액과 맞먹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제약 산업이라든지 의과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산업적인 가능성과 이러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단백질만 버려드립니다. 신약입니다. 계속 이렇게 읽으면 좀 복잡하니까 고단버 신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단버 신약은 두 개의 리간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합물이에요. 하나의 리간드는 우리가 분해하고자 하는 타겟 단백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손은 타겟 단백질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유비퀴틴화 시킬 수 있는 효소, 우리가 뭐 배웠죠? E3 효소, 다른 말로는 유비퀴틴 리가제를 잡을 수 있는 효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겟 단백질과 E3 효소가 가까워지니까 타겟 단백질에 유비퀴틴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제거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고단버 신약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작용 기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이 퀄리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밑에 있는 것이 고단버 신약이고 타겟 단백질과 E3 효소를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링커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3 효소에는 E2 효소에 달라붙은 유비퀴틴이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유비퀴틴이 타겟 단백질로 전달이 가능해서 유비퀴틴 체인을 만들고 이 유비퀴틴화된 타겟 단백질은 어디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프로테아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요. 네.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고단버 약물이 소모되거나 사용되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고단버 약물은 이 세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촉매처럼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효소를 억제하거나 수용체를 억제하는 화합물의 작용 기전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약물 타겟이 될 수 없는 단백질도 살짝 붙어서 낮은 결합력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약효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고단버 약물을 이용해서 어떤 단백질들을 없앨 수 있겠어요? 문제가 되는 단백질들을 없애야겠죠. 그죠? 병인 단백질을 없애야겠어요. 많이 있어서 나쁜 단백질 혹시 어떤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종양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BCR-ABL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세포가 계속적으로 분화가 되어라. 암처럼 기능하여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는 온코프로틴, 종양 단백질들이 많은 경우에 암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거하면 좋겠죠. 그죠? 항암제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전성, 퇴행성 뇌질환 관련 단백질.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병에는 아밀로이드라는 펩타이드가 축적이 되거나 타우라는 단백질들이 축적이 되어서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장난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축적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을 제거함으로써 세포의 건강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고단버 단백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높은 결합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타겟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백질도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100%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담보 신약에 놀랍게도 가장 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역사상 최악의 의료 사고를 냈던 탈리도마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탈리도마이드가 왜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몰랐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이 여기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세레블론이라는 E3 유비퀴틴 리가제에 붙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탈리도마이드가 이 유비퀴틴 리가제에 붙어서 이 천사 같은 어린이들의 손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2010년, 20년에는 이 탈리도마이드에 뭘 붙인다? 특정한 단백질을 타겟팅할 수 있는 타겟팅 리간드를 붙이고 E3 유비퀴틴 리가제에 의해서 특정한 병인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담보 신약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약이 약이 되고 약이 독약이 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죠.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제약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세계적인 학회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제약회사들은 전부 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약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의 그 니체를 잡기 위해서 다 뛰어들고 있고 현재 15개 이상의 약물이 임상 시험 중이에요. 실제 환자들에게 투여되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로만 5천억 원 이상, 미국에서만 파악된 것만 5천억 원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니까 어떻게 된다? 기존의 사람들이 impossible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possible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제가 조금 과학적인 얘기도 하고 기술적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는 수레바퀴의 두 개의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그 새로운 기술로서 또 새로운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가 계속 걸어온 것이고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될 그러한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다? 의생명과학이다. 의학의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제가 단순히 고담보 신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위에 5431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의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생화학 교과서예요. 이전에는 생화학 교과서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에 레닌저라는 분이 지은 레닌저의 생화학. 저 책은 레닌저의 생화학 초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댄 피니 교수님께서 이 레닌저 생화학 초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해서 사진도 찍고 내용을 보았는데 그 안에 유비퀴틴이라든지 프로테아즘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겠죠. 왜? 이 1982년도에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은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지 유비퀴틴 프로테아즘 시스템은 그때 막 연구가 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 분야였다 이겁니다. 제가 1993년에 대학을 갔습니다. 아마 뭐 다 또 다른 유명한 하퍼의 생화학 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저희 동료이자 선배 교수님이셨던 서울의대 생화학 교실의 김인규 교수님 서재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1993년에는 생화학 교과서에 유비퀴틴이 언급이 됩니다. 프로테아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E1 인자임, E2 인자임, E3 인자임, ATP가 사용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공부한 생화학 책이에요. 제가 1995년에 생화학을 배웠는데 이 책에도 유비키틴을 다시 보니까 유비키틴이 이제 언급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단백질의 분해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 선생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시겠죠, 그죠? 저희 선배 교수님들께서는 유비키틴, 프로디움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전혀 배운 적이 없으시니까, 연구한 적도 없으시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의대 생화학 교실에 들어가고 저희 서울의대 생화학 교실에 채택한 교과서를 보면 표지가 이겁니다. 서울의대 생화학 교실에서 강의하는 교재의 표지가 뭐다? 프로테아좀이라는 것이죠. 20년 전만 해도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생화학적 기전의 핵심 플레이로서 나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분야를 뛰어들기 주저하시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밝혀라. 남이 아무도 안 가는 길이라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불을 밝히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고 몇십 년 후에는 그 길이 이렇게 표지처럼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가네요.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981년도에 아마 운동회가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운동복을 입고 꽃 같은 걸 들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서석초등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한 40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광주에 오게 되고 사랑하는 광주의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줄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찬가지로 서로 예절을 갖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절이 지극하면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합니다. 네, 차렷, 경례. 유익한 강연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강연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네, 재밌었습니다. 제가 많은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마치고 나면 그 강연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는 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강연을 마쳤을 때 좀 마음이 뿌듯하거나 그러면 오늘 강연은 좀 잘 됐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강연이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줘서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간에 돌발 퀴즈 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 노벨 화학상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분해 기전의 발견자들에게 수여되었다. 이 기전은 땡땡땡땡이라는 작은 단백질의 매개에서 일어난다. 어디에서나 존재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단백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네, 정답은 유비퀴틴입니다. 네, 김효선 님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질문을 먼저 들어본 뒤에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PPT에서 약물의 정의를 음식을 제외한 물질로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흔히 한약 또는 약재라고 불리는 인삼, 더덕다위를 음식물과 같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희는 흔히들 보약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어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범위입니까? 아니면 학문적인 오류가 있는 표현입니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약에 학문적인 오류가 있는 표현이냐고 물어보신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약물의 정의를 내려줄 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음식을 제외하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만든 정의가 아니고 우리나라 식약청이라든지 미국의 식약청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음식은 약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보약이 약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은 약물이 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과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고 2학년 조민혁입니다. 저는 고단버 약물이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단백질들 중에 어떻게 그 표적 단백질만을 찾아가서 결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고단버 약물 말고 기존의 약물도 특정한 단백질에 붙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달라붙을 수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인 단백질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러한 화합물을 만들면 그 화합물이 특정한 병인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고단버 약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고등학교 2학년 임수찬입니다. 저는 일단 강연을 듣고 제가 작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세포에 대해 배우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단버 현상과 이를 관련 지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에파토시스라는 것이 유도가 되면 세포가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고단버 약물에 사실은 임상시험에 들어간 15개의 약물 중에 대부분은 항암제로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종양 단백질들을 타겟팅함으로써 없애면 세포가 자발적으로 자가 사멸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한 대로 에파토시스, 자가 사멸을 유도하는 고단버 약물이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 약물은 항암제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이 얼른 연구가 빨리 돼서 널리 퍼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개발해야겠죠, 빨리.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성고등학교 2학년 김윤찬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고장난 단백질과 수용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수용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약물도 개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단버 약물은 아닌데 특정한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약물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요. 우리가 안타고니스트, 아고니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은 안타고니스트, 활성화시키는 아고니스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약물도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는 포화 상태에 있다고나 할까? 그렇게 수용체를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약은 개발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무에 낮게 열려있는 열매를 딴다고 하죠. 그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낮게 열려있는 약물들은 다 벌써 따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성고등학교 3학년 김동아입니다. 제가 오늘 고단버 약물이 몸속의 수많은 단백질 중 고장난 단백질만을 찾아서 제거한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서 조사해봤던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들었는데요. 혹시 이 두 기술 간에 기술적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아주 수준 높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세포 안에 특정한
RNA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siRNA 또는 RNA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NA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은 예전에 개발이 되어서 현재 실험실이라든지 약물 개발로 이제 많이 이제 쓰이고 있어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RNA를 없애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를 우리가 없애거나 조절할 편집할 수 있는 기술, 크리스퍼-캐스9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되어서 현재 많이 이제 테스트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RNA 레벨에서 RNA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DNA 레벨에서 DNA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개발이 되었고 활발하게 임상적인 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하나가 뭐겠어요? 단백질 레벨에서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이 바로 고단버 약물인 것입니다. 연관성이라고 하면 뭔가를 없앤다고 하는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고 뭔가 다른 층위에 있는 그러한 뭐랄까 연계된다고는 좀 어렵겠지만 다른 층위에 있는 그러한 비슷한 컨셉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고단버 약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고등학교 3학년 강준희입니다. 인체 내 여러 단백질 중에 약물에 타겟이 되는 단백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단버 약물에 의해서 타겟팅 될 수 있는 단백질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발현되어 있다. 영어로 익세스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1차적인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장난 단백질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우리 세포는 고장난 단백질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기전이 진화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쌓이고 하면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발해된 단백질들은 표적하기도 쉽고 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고단버 단백질의 1차적인 표적은 그러한 과발현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시간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코로나19에 걸리면 보통 일반 감기약을 먹었었는데요. 코로나19 전용 치료제와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교수님?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에 먹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RNA 중합 효소를 억제하고 프로테아즈를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인데 일반적인 그러한 감기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효과가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선택적인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중합 효소,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로테아즈를 선택적으로 딱 막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이 얼른 널리 연구되어서 퍼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릴게요. 박효민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인간의 단백질은 20% 정도까지만 약물 타겟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80%가 약물 타겟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머지 80%의 약물 타겟이 안 되는 이유는 약물의 타겟이 되려면은 그 활성화 부위가 좀 깊어야 돼요. 활성화 부위가 특정한 약물이 쏙 들어가서 강력하게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좁고 깊은 그 포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약물의 타겟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기능이 좀 넓고 얇은 부위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되려면 높은 결합력을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약물로서는 20%밖에 타겟팅이 안 됐던 것인데 이제 고단버 약물은 촉매처럼 기능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타겟 단백질에 딱딱하게 높은 결합력으로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단백질들을 타겟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박기성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새로운 방식의 신약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새로운 신약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진단 방식들을 바뀌거나 추가되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지적이십니다. 새로운 약물 개발이 쉬울 리가 없겠죠. 그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개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낮은 확률입니다. 개발할 가능성이. 그리고 일반적인 약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2개의 손도 가지고 링커도 가지고 해서 개발 자체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러한 정보들이 쌓이면서 정말 부작용 없는 시장이 개발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주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루게릭병은 퍼스 단백질의 응집으로 세포가 퇴화하여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을 통해 퍼스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여 분해하도록 하여 루게릭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theoretically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게릭병도 사실은 발병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포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TDP43일 수도 있고 C9, ORF7이라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단백질들의 고장이 나고 축적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게릭병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어떤 단백질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시퀀스를 통해서 유전체 정보를 봐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으나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8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경상대학교 박지훈 교수님을 모시고 연료전지 자동차의 핵심 연료전지란이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본천초등학교 김보미 선생님께서 내 방 안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이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장난 단백질만 버려드립니다. 신종 약물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민재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강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